코스모스-12 칼 세이건 지음 홍승수 옮김 12. 은하 대백과 사전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디로부터 온 존재란 말이냐? 내 일찍이 너와 같은 녀석은 본 적이 없다. 창조주인 갈 가마귀가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서 이렇게 물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다. 새로 태어난 이 요상한 녀석이 자기를 꼭 빼어 닮았기 때문이었다. 에스키모의 창조 신화. 천국이 마련되고 땅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곳에서 살아갈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오 신들이시여. 아즈텍 연대기 왕국들의 역사. 우리가 행성들에 관하여 지나치게 무모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불평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확률에 근거한 논지를 여러 가지 사용해야 했다. 그중 어떤 논지는 우리가 상정한 상황에 위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기도 했다. 건축에 비유한다면 그런 것들은 건물의 기초를 부실하게 하여 결국 건물 자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 다른 행성들에도 지구와 같이 어엿한 수준의 문명이 있어서 지구와 똑같이 존중돼야 할 자격을 갖췄다면 대자연이 연주하는 오페라를 그들이라고 해서 즐기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는가. 우리와 같은 관람자들이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만 자연의 깊은 비밀을 알고 있다고 어떻게 큰 소리칠 수 있겠는가. 크리스티안 하위헌스 천상계의 발견 1690년경. 대자연의 창조주께서는 현재 수준에서 지구인들이 우주에 다른 그 어떤 거대 천재들과도 교신할 수 없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이외의 행성들이 다른 행성들과 또는 하나의 행성계가 다른 행성계들과도 정보를 교환할 수 없도록 창조주께서는 자연에 특별히 손을 써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호기심만 일게 할 뿐 이미 발동된 호기심의 갈증은 식혀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환히 꿰뚫어 볼 만한 큰 지혜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겨우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호기심만 잔뜩 키웠다가 결국 실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 시점은 인류에게 있어 존재의 여명기이거나 그도 아니면 존재의 경우 단초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현 시점은 더 먼 미래를 향한 준비 단계와 수습의 기간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콜린 맥클로린 1748년.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사이에 성립하는 불변의 관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수학보다 더 소중하며 수학보다 더 쉽게 과오나 오류에서 해방될 수 있고 수학보다 더 간단히 기술할 수 있으며 수학보다 그 통용 범위가 더 넓은 언어는 결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다. 수학이야말로 우주의 모든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단 하나의 설계도를 통해서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증언을 우리는 수학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학을 통하여 불변의 질서가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믿을 수 있다. 조제프 프리의 열의 해석적 이론 1882년. 인류는 이미 모두 내척의 탐사선을 우주라는 큰 바다에 진수시켰다. 파이오니어 1, 2호와 보이저 1, 2호가 바로 그 내척의 우주 탐사선인데 이들은 아직 원시적 수준의 초기 작품에 불과하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 광막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현재 이들의 항해 속도는 꿈속의 달리기와 같이 한량없이 느린 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다. 미래의 우주선들은 별들 사이에 광막한 공간을 현재 우주선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항해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냥 정처 없이 태양계 밖으로 떠나 보냈지만 앞으로는 탐색할 대상 전체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띄워 보낼 것이다. 머지않아 사람을 태워 보낼 날도 오고야 말리라. 은하수 은하에는 지구보다 나이가 수백만 년 더 된 행성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지구보다 심지어 수십억 년 이상 나이를 먹은 행성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가 이 행성들에서 온 여행객의 방문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는가? 지구가 태어난 지 벌써 수십억 년이 지났다. 그동안 외계 문명권으로부터의 지구 방문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믿기에는 지구의 나이 45억 년은 너무 길다. 과거 어느 때인가 먼 외계의 문명권에 이상하게 생긴 비행체가 태양계로 와서 지구의 상공에 높이 떠 정찰하다가 지상으로 천천히 내려앉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다 보면 문득 당시 지구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 궁금해진다. 무지갯빛 날개를 파닥이던 잠자리, 우주인이 내려오든 말든 무덤덤하게 물과 묻을 오가던 파충류, 캬, 꽥, 끽,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호들갑을 떨던 영장류, 아니면 여기저기를 배회하던 우리의 조상이 당시 지구의 거주민이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능을 갖춘 외계 생물에 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정말 우주인의 방문이란 있었던 일인가? 우주인에 관한 정보의 질이 문제이다. 그 증거라는 것들이 회의의 눈초리를 갖고 철저하고 정밀하게 조사되었는가가 문제란 말이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증언이나 자칭 목격자 한두 명만의 이야기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미확인 비행 물체나 고대 우주 비행사가 지구에 와서 남겼다는 흔적에 관한 목격담이나 증언이 수없이 많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목격담이나 보고를 그냥 받아들인다면 지구가 한때 불청객의 방문으로 넘쳐났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러했기를 바란다. 외계인과 외계 문명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아무리 복잡한 문양이나 보잘것없는 징조일지라도 그들이 남겼다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이 바람을 주체하기 힘들다. 이 바람 안에는 인간이 과거부터 품어왔던 소박한 소망이 깃들어 있다. 1801년 물리학자 조제프 프리에는 프랑스 이제르주의 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프리에는 이제르주에 있는 학교들을 시찰하던 중 11살의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된다. 출중한 지능과 동양 언어들에 대한 예리한 직관력 때문에 그 소년은 이미 많은 학자들로부터 큰 격찬을 받고 있었다. 프리에는 소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프리에의 집에 온 소년은 수많은 이집트 공예품을 보고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프리에는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대에 참여하여 고대 이집트 문명의 천문학 관련 기념비와 유물을 조사하여 도록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 이때 수집해온 이집트의 문화 문물이 프리에의 집에 많이 있었다. 그 수집품에 새겨진 상형 문자가 소년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했던 것이다. 소년은 저 글자들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프리에는 뻔한 답을 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이 소년이 장 프랑스와 샹폴 리옹이었다.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언어에 매혹된 이 소년은 나중에 뛰어난 언어학자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정열을 고대 이집트 문자 연구에 온통 쏟아부었다. 당시 프랑스에는 이집트의 문화 유물이 넘쳐 흘렀다. 그 대부분은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약탈해 온 것이었지만
나중에 유럽 학자들의 손에 들어간 물건들이었다. 나폴레옹의 원정 결과를 자세히 기술한 원정기가 출판되자 젊은 샹폴리옹은 그 책에 푹 파묻혀서 살았다. 어른이 돼서야 그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천재적 방법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그가 꿈에 그리던 이집트 땅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된 것은 1828년이었다. 어린 시절에 꿈이 프리에와 만난 지 27년 만에 실현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이집트 문화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카이로에서 나일강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갔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한 이질적 문명권을 방문하는 여행이었으며 세월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축상의 원정이기도 했다. 16셋 날 저녁 우리는 드디어 덴데라에 당도했다. 하늘에는 달빛이 가득했고 신전들은 우리와 불과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내가 어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냉철한 마음의 소유자라도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빨리 식사를 마치고 부지런히 떠나라. 바로 그 순간 우리 머릿속을 채운 명령은 이것이었다. 안내자 없이 우리끼리만 가기로 했다. 우리는 단단히 무장하고 들판을 가로질렀다. 이윽고 거대한 신전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신전의 크기는 물론 잴 수 있겠지만 그 신전이 우리에게 준 감흥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최상의 우아함과 장대한 위용의 완벽한 결합이었다고나 할까?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환상적 기쁨에 사로잡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뛰어다니며 건물 벽에 새겨진 글들을 달빛의 도움으로 읽어내려고 애썼다. 새벽 3시가 돼서야 보트로 돌아왔지만 아침 7시에는 다시 그 신전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만 했다. 어젯밤 달빛에 드러났던 위용은 태양 아래에서도 변함없이 장대했다. 위용의 세세한 모습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더욱 뽐내고 있었다. 그 앞에서 우리 유럽인들은 난쟁이로 위축돼 버렸다. 현대이건 고대이건 유럽의 그 어떤 국가도 숭고하고 거대하고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는 고대 이집트의 건축 예술을 생각해 보거나 가져본 적이 없다. 이집트인들은 모든 축조물을 백척 거인들에게 편리하게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었던 것 같다. 덴데라 카르나크 마을이나 이집트 그 어디에서든 쭉 늘어선 기둥과 건물의 벽에는 이상한 문자가 가득히 새겨져 있었다. 샹폴리옹은 그것들을 큰 어려움 없이 모두 읽어낼 수 있어서 매우 기뻤다. 샹폴리옹 이전에도 많은 학자들이 상형 문자로 적힌 것을 읽으려 무진 노력을 했다. 그러나 모두 무위로 끝났다. 우리가 그냥 상형 문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원래 신성한 인강문이라는 뜻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그림 문자의 일종이라고 믿었다. 눈이나 파도같이 보이는 선, 딱정벌레, 뒤영벌, 그리고 새가 주로 그려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새가 많이 보였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애매하여 그저 비밀스럽기만 했다. 기존의 해독법은 온통 모순투성이었다. 그 상형 문자를 보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고대 중국에서 온 이주민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중국으로 이주해 갔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믿을 수 없는 번역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상형 문자의 해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에 로제타석 앞에 서자마자 단숨에 거기에 새겨진 내용이 무엇이라고 발표하는 순발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장고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범하게 되는 오류를 오히려 급히 해독함으로써 쉽게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너무 오래 뜸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도 외계 생명의 탐색에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자주 만나게 된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 내뱉어지는 비전문가들의 억측이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을 겁에 질리게 함으로써 오히려 전문가들로 하여금 외계 생명 연구 분야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샹폴리옹은 상형 문자, 아니 신성한 인강문이 실제 사물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학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로제타석을 근거로 그는 상형문자의 해독법을 터득해냈다. 로제타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는 영국의 물리학자 토머스 영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영은 번뜩이는 직관력의 소유자였다. 로제타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석판은 로제타가 아니라 라시드의 돌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 석판이 발견된 곳이 나일 삼각주에 위치한 라시드라는 마을이고 로제타는 아랍어에 무지했던 유럽인들이 라시드를 잘못 부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 석판은 1799년에 라시드에서 군사 요새를 구축하던 한 프랑스 병사가 처음 발견했다. 고대 신전에 있었던 이 석판에는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 글이 3가지 다른 종류의 문자로 적혀 있었다. 맨 위에는 보통 신성 문자라고도 불리는 상형 문자가, 가운데에는 평미 문자라고 불리는 흘림체 상형 문자가,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는 그리스 문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스 문자가 해독의 결정적 열쇠였다. 고대 그리스어에 능통했던 샹폴리옹은 맨 아래 부분을 거침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었다. 내용은 기원전 196년 봄에 있었던 국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 에피파네스의 즉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석판에 글을 새겼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즉위식에 즈음하여 정치범들을 석방했고 각종 세금을 탕감해줬고 신전들의 재물을 하사했으며 반란군들을 용서해 주었으며 군비의 증강을 꾀했다. 현대 통치자들이 권좌를 지키기 위해 베푸는 관용을 고대 이집트의 파로오도 똑같이 베풀어야 했던 모양이다. 당연히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름이 그리스어 텍스트에 여러 차례 나온다. 그때마다 상형 문자 텍스트에는 긴 타원으로 둘러싸여진 일련의 기호들이 나타났다. 샹폴리옹은 타원에 쌓인 이 기호들 역시 프톨레마이오스를 뜻한다고 추론했다. 그렇다면 상형 문자가 전적으로 그림 문자이거나 전적으로 비유 문자라기보다 오히려 대부분의 기호들이 단음을 나타내는 개개의 글자이거나 아니면 음절을 표현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했다. 샹폴리옹은 그리스어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의 총수를 헤아렸고 대응하는 상형 문자 텍스트의 기호들을 모두 세어보았다. 그리스어의 단어가 이집트 상형 문자의 기호들보다 그 수요가 월등히 적었으므로 그는 상형 문자 텍스트에 있는 기호들 하나하나는 단음이나 음절을 표현한다고 추측했다. 그렇다면 상형 문자의 어느 기호가 무슨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에 대응한단 말인가. 다행스럽게도 샹폴리옹은 필레에서 발굴된 오벨리스크 하나를 참조할 수 있었다. 이것에 그리스어의 클레오파트라에 해당하는 상형 문자가 적혀 있었던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에 해당하는 기호들의 묶음 2가지를 각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재배열하면 그림과 같이 된다. 프톨레마이오스는 P로 시작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에 대응하는 상형 문자 기호 묶음의 첫 자리에는 정사각형 기호가 있다. 클레오파트라의 5번째 글자도 P이다. 클레오파트라에 대응하는 상형 문자 기호 묶음의 5번째 자리에 다시 정사각형의 기호가 나타난다. 바로 이 정사각형이
P에 해당하는 기호인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네 번째 글자는 L이다. 그렇다면 사자 기호가 L에 대응한단 말인가? 클레오파트라의 두 번째 글자 역시 L인데 상형 문자에서도 바로 그 자리에 사자 기호가 있다. 독수리 기호는 A이다. 클레오파트라의 독수리가 두 번 나타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서서히 하나의 규칙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집트 상형 문자의 상당 부분이 단음을 나타내는 글자에 바로 대응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상형 문자에 나타나는 기호들 중 일부는 형상을 통해 대상을 지칭하는 그림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를 나타내는 기호군의 끄트머리는 프타 신의 가호로 영생을 누리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클레오파트라의 기호근 끝에 보이는 알 모양과 반원으로 된 기호는 널리 쓰이는 표의 문자로서 이시스 신의 딸이라는 뜻이다. 샴폴리옹 이전의 번역자들이 실패의 쓴맛을 톡톡히 봐야 했던 이유는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와 기호의 뜻을 담아내는 표의 문자가 이처럼 섞여 쓰였기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무척 쉬워 보이지만 실은 이 해독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수세기에 이르는 세월이 필요했다. 특히 고대의 기록일수록 해독하기가 더 어려웠다. 단서 중에 단서가 바로 왕의 이름을 둘러싼 긴 타원형의 표시였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2000년 후에나 태어날 먼 미래의 이집트학 학자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이라도 주려는 듯이 자기네 이름에 뚜렷한 표지를 남겼던 것이다. 샴폴리옹은 카르나크에 있는 12시 신전 여기저기를 거닐면서 사방벽에 새겨진 글들을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척척 읽어 내려갔다. 자신이 어렸을 적 프리에에게 던졌던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하고 있었다. 한편 샴폴리옹이 이렇게 쉽게 해독하는 것을 옆에서 보던 사람들은 깊은 신비감에 사로잡혀 그저 어리둥절해 할 뿐이었다. 일방통행식 대화의 문을 열어서 수천 년 동안 벙어리로 남아있던 한 문명권으로 하여금 비로소 자신의 역사, 마술, 의술, 종교, 정치, 철학 전반에 대하여 말하게 했으니 이때 샴폴리옹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고대 문명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찾고 있다. 이건 역시 고대 이집트 문명만큼이나 진귀하고 이국적인 문명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명은 시간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깊숙이 감춰져 있다. 외계 문명으로부터 온 전파 신호는 도대체 해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 외계의 지적 생물은 그 나름의 미적 기준, 복잡성, 논리성을 두루 갖추고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이질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외계인들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되도록이면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 보냈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쉽게 신호화할 수 있을까? 과연 성간 공간에도 로제타석이 있을까? 우리는 성간 로제타석이 있다고 믿는다. 아무리 다른 문명권들이라고 해도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공통의 언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공통의 언어는 바로 과학과 수학이다. 자연의 법칙은 우주 어디를 가든 동일하다. 멀리 있는 별이나 은하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태양의 스펙트럼과 비슷할 뿐 아니라 지구에서 적절히 설계한 실험 상황에서 만들어낸 스펙트럼과도 일치한다. 우주 어디의 물질이든 같은 종류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의 빛 흡수, 방출 과정은 우주 어디를 가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멀리 있는 은하들도 적정 궤도를 따라 상대방 주위를 서로 맴돌고 있다. 멀리 있는 수많은 은하들도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고 보이저 우주선의 궤도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중력의 법칙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구에서 발견된 자연의 모든 법칙이 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하므로 별들 사이를 가로질러 우리에게로 온 메시지도 반드시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이 지구 문명에게 무언가 그들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메시지는 반드시 쉽게 해독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태양계에서는 지구 외의 고도 기술 문명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의 기술이 우리보다 약간만, 예를 들어 1만 년 정도만 뒤져 있다면 그들은 결코 고도의 기술 문명 사회가 아닐 것이다. 반대로 우리보다 약간 앞선 문명이라면 그들은 벌써 태양계 곳곳을 탐색하고 있어야 한다. 벌써 그들의 대표단이 여기 지구에 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외계 문명과의 통신 방법은 행성들 사이가 아니라 별들 사이의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적으로 그 방법을 싸고 빠르고 단순 명쾌해야 한다. 우선 대량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생각할 때 그 방법은 매우 신속한 통화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극히 간단한 방법이어야 한다. 문명의 진화 단계에 따라 수신 기술의 수준이 각기 다를 것이므로 초보 단계의 문명도 쉽게 수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놀랍게도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전파 천문학이다. 행성 지구에서 가장 큰 전파 레이더 천문 관측 시설은 푸에르토리코 섬에 있는 아레시보 전파 레이더 천문대이다. 이것은 코넬 대학교가 미국 과학재단의 위촉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 섬 오지에 있던 거의 방구형의 넓은 골짜기를 여러 개의 반사판으로 덮어서 이 망원경의 주 반사경을 만들었는데 그 지름이 무려 305m에 이른다. 구조상 이 망원경으로는 전 하늘을 마음대로 둘러볼 수가 없다. 주 반사경면이 바로 지표면이기 때문이다. 주 반사경은 우주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받아서 주 반사경 위에 높이 매달려 있는 부반사경으로 보내 거기에 초점을 맺게 한 다음 그곳에 모인 신호를 전기선을 이용하여 제어실로 보내면 제어실에서 이 신호를 분석한다. 이렇게 해서 우주 저 멀리에 있는 천체를 이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다. 이 시설은 레이더로도 쓰인다. 이때에는 부반사경이 전파 신호를 주반사경으로 쏘아주면 주반사경이 그 신호를 우주로 내보낸다. 아레시보 전파 천문대는 우주로부터 오는 외계 문명의 신호를 검출하는 데 실제로 쓰였을 뿐 아니라 단 한 번뿐이었지만 우리의 신호를 외계로 보내기도 했다.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가 작성한 메시의 목록의 13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M13이라는 구상 성단에 우리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쌍방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성간 쌍방 교신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저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그렇다. 태양과 비슷한 어떤 별 주위를 돌고 있을지도 모르는 외계의 한 행성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실려 있는 모든 정보를 아레시보 전파 천문대의 레이더 시설로 전송한다면 수주 정도 걸린다. 전파는 빛의 속도로 공간을 움직인다. 가장 빠른 우주 탐사선에 실어 보내는 정보보다 1만 배 정도 빨리 전달된다. 전파 망원경들은
아주 좁은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무척 강한 전파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광막한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외계 문명에까지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만약 아레시보 망원경과 같은 크기의 전파 망원경이 외계 행성에 설치되어 있다면 비록 그 행성이 1만 5천 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외계 문명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1만 5천 광년은 태양에서 은하수 은하 중심까지 거리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현대 과학기술은 우리와 교신할 수 있는 외계 문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그들과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수준에 와 있다. 그리고 전파 천문학이야말로 인류의 이 거대한 사업에 꼭 들어맞는 과학 기술이다. 그 어떤 성분의 대기가 외계 행성을 둘러싸고 있든 전파 신호는 반드시 그 대기를 뚫고 들어갈 것이다. 전파는 별과 별 사이에 흩어져 있는 성간 물질에 흡수되거나 산란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대기에 스모그가 꽉 차 있는 날 가시광선은 불과 수 킬로미터도 통과할 수 없지만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시의 방송국에서 송출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잘 들을 수 있다.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는 보통 인간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주파수 대역에서 잡힌다. 예를 들어 퀘이사와 펄서가 내놓는 전파 신호가 그렇고 태양계 행성들이나 별의 대기층에서 방출되는 신호들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태양계 행성들의 경우 거의 모두가 강한 전파원이어서 전파 천문학 발달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는 행성을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더욱 다행인 것은 전파의 주파수 대역이 매우 넓다는 점이다. 우주 어디에서 발달된 기술 문명이든 일단 특정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 복사를 검출할 수만 있으면 전파 대역의 존재도 곧 알아차리고 그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파 이외의 방법도 물론 여러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성간을 항해할 수 있는 우주선,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레이저, 중성 미자 펄스, 중력파의 변조파 등이 있다. 앞으로 1000년이나 더 지난 후에야 발견될지 모르는 다양한 송신 방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단계에 있는 외계 문명에서는 그들의 통신 수단으로 전파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에게는 전파가 매우 뒤떨어진 통신 수단일 수 있다. 그렇지만 전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만만치 않다. 즉, 강력한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고 전달이 빛의 속도로 지극히 빨리 이루어지며 게다가 조작, 발신, 수신, 해석 등 모든 것이 간단하다. 그들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면 그들은 우리같이 후진 문명권에서는 우선적으로 전파 기술에 의존할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외교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한다면 당연히 전파 신호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다. 그들의 고대 기술 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전파 망원경을 다시 꺼내서 우리 쪽을 향해 설치하고 작동시킬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외계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 전파 천문학은 누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최소한의 그 무엇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주에 이야기를 할 상대가 있을까? 우리의 은하수 은하에만 물경 3천억 내지 5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적 생물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거느린 별이 어찌 태양 하나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기술 문명의 출현 역시 은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 은하는
기술 문명의 열기로 가득 찬 공간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 문명권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태양 가까이에 있는 어느 별 주위를 고도 기술 문명의 행성이 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행성에 지적 생물들이 안테나를 펼쳐놓고 우리의 신호가 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밤하늘에 떠 있는 흐릿한 빛의 무수한 점들을 바라볼 때 그중 어떤 별의 주위를 도는 행성에서는 우리와 생김새가 판이한 그 누군가가 우리가 태양이라고 부르는 별을 한가롭게 내려다 보면서 그 나름의 터무니없는 상생의 나래를 한없이 펼치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기술 문명의 진화 과정에는 심각한 장애 요인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 은하의 행성 분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드물지도 모른다. 생명의 출현이라는 것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추측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현상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의 진화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복잡한 형태의 고등 생물로 쉽게 진화할 수는 있어도 이들의 사회가 고도의 과학 기술 문명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달하려면 참으로 기적에 가까운 우연의 일치들이 착착 순서에 맞춰 이루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공통의 급작스러운 멸종이라든가 대빙하기의 출현으로 인한 밀림의 급격한 퇴조 현상 등 연속되는 우연이 지구 생명과 인류의 진화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잘 알고 있다. 대빙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도처에 무성한 나무 위에서 괴성한 소리를 질러대면서 아무 생각 없이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빙하기의 시작과 함께 숲이 점점 사라지자 그들은 나무에서 내려와야 했다. 또 다른 가능성을 하나 생각해보자. 우리 은하수 은하에서는 문명사회가 많은 행성들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사회들은 극소수의 문명권을 제외하고는 탐욕과 무지, 공해와 핵전쟁 같은 불안한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개발한 기술 문명에 스스로가 희생되는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될 존재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다.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다뤄야 마땅한 문제이다. 우선 지구 문명권과 교신이 가능한 고등 문명권이 은하수 은하에 몇이나 있을지 추정해 보자. 여기서 교신의 가능성은 전파 천문학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도 가늠기로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 편리하고 꼭 필요한 잣대이지만 인간 중심에 편협한 것임은 인정한다. 주민들이 위대한 언어학자이며 훌륭한 시인이기는 하지만 전파 천문학에 전혀 무관심한 세상도 있지 않겠는가. 비록 그런 문명권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영영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교신 가능한 고등 문명의 개수에는 여러 가지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개개의 인수가 크면 클수록 많은 수의 문명권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그 인수들을 하나씩 알아보자. N 아스트리크 은하수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의 총수, FP 행성계를 가지고 있는 별들의 비율 또는 행성계를 동반할 확률, NE 주어진 행성계에서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행성들의 평균 개수, F1 생명이 실제로 탄생할 수 있었던 행성들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생명 탄생 확률, FI
태어난 생명이 지적 능력을 갖출 수 있기까지 진화할 수 있는 확률. FC. 지적 생물이 우리와 교신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 기술 문명으로 진화할 확률. FL. 행성의 수명에서 고도 기술 문명의 지속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이제 이 인자들을 모두 곱하면 우리와 교신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문명권들의 총수 n을 알 수 있다. 여기서 f는 모두 비율이나 확률을 의미하므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소수이다. 따라서 1보다 작은 인수 f를 하나씩 곱해갈 때마다 매우 큰 수였던 n 아스틱은 점점 줄어든다. 이제 각 인수의 값이 얼마나 클지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자. 이 식의 앞부분에 나오는 인수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은하에 있는 별의 총수라든가 행성계 하나를 구성하는 행성들의 개수 등 말이다. 그렇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우리의 무지는 심각해진다. 지능의 진화라든가 기술 문명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미미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러한 정보에 관한 한 내가 제시하는 값들 역시 단순한 추정값에 불과할 뿐이다. 나의 예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값을 직접 대입해보라. 그래서 자신의 추정값이 가져다 줄 n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그 의미를 곱씹어 보기 바란다. 이 방법은 코넬 대학교의 프랭크 드레이크 교수가 창안한 것이다. 드레이크 방정식의 가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방정식이 항성 천문학, 행성과학, 유기화학, 진화 생물학, 역사학, 정치학, 이상심리학 등 참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코스모스의 상당 부분이 이 하나의 방정식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 은하에 들어있는 별의 총수 n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다. 하늘에서 우리 은하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좁은 영역을 하나 선정해서 그 영역에 들어있는 별들을 하나씩 헤아린 다음 그 결과를 은하의 전 영역에 대응하는 값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은하수 은하에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한다. 이 많은 별들 중에서 극소수만이 질량이 큰 별이다. 무거운 별일수록 자신의 핵 에너지를 과도하게 낭비하기 때문에 질량이 가벼운 별들에 비하여 수명이 매우 짧다. 대부분의 가벼운 별들은 수명이 수십억 년에 이르며 오랜 세월에 걸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양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별들 주위에 행성이 있다면 그 행성은 그 별로부터 생명이 발생하고 진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공급받게 된다. 행성의 형성이 별의 형성 과정에 동반되는 현상이라는 증거가 도처에 널려 있다. 예를 들어보자. 목성, 토성, 천왕성의 주위에는 많은 수의 위성들이 있다. 그러므로 거대 행성 하나하나가 소형의 태양계인 셈이다. 그렇다면 행성의 탄생은 회전 원방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이 점은 행성 기원에 관한 여러 이론들도 뒷받침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쌍성계 형성에 관한 연구, 별 주위를 도는 기체 원반에서 관측되는 재반 현상들, 태양에 가까이 있는 별들에서 검출되는 중력 섭동의 결과 등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행성의 형성이 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동반 현상이라고 믿을 수 있다. 상당수의,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별들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성을 동반한 별들의 비율인 FP를 대략 3분의 1로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N 아스트릭 곱하기 FP는 1.3 곱하기 11승과 근사적으로 같다라는 계산을 통해 우리 은하에 대략 1300억 개의 행성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행성계마다 우리 태양계와 마찬가지로 행성들이 10개씩 있다면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행성들의 총수는 무려 1조 3천억 개라는 계산이 나온다.
우주적 드라마를 선보일 무대가 1조 3천억 개라니 우리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떤 형태의 생물이든 생명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천체들이 우리 태양계에 적어도 몇 개는 존재한다. 지구는 틀림없이 그런 천체 중 하나이다. 어쩌면 화성도 그럴 수 있다. 목성과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생물들은 일단 태어나기만 하면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집요한 생명력으로 개체수를 증가시키며 서식지를 급속히 넓혀간다. 행성계 하나에 생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천체가 하나 이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보수적 관점을 택해서 N2는 2라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 은하에 생명이 존재하기에 적당한 행성들은 N 아스트릭 곱하기 FP 곱하기 N2는 3 곱하기 10의 11승과 비슷하다라는 계산을 통해 대략 3천억 개라고 추산할 수 있다. 지구에 있는 실험실에서 수행한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기초가 되는 분자들이 우주에 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서 쉽게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여기서 생명 현상의 기본 분자들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분자를 일컫는다. 즉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간단한 분자들의 탄생이 우주적 환경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추정하기 쉽지 않다. 원시 상태에서 진행된 화학 변화에서 유전자 코드의 진화를 방해하던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면 바로 그 요인에 따라 F1의 값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십억 년 이상 지속된 화학 변화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F1은 3분의 1과 근사적으로 같다를 택하겠다. 그렇다면 n 아스트릭 곱하기 fp 곱하기 ne 곱하기 f1은 1 곱하기 10의 11승과 근사적으로 같다이다. 따라서 생명 서식이 가능한 행성들이 우리 은하수 은하에 1000억 개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깜짝 놀랄 만한 결론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떤 값이 F1과 F2에 적절한지는 더욱 난감한 문제다.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인류가 현재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추기까지 그리고 오늘의 고도 기술 문명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진화의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사건들의 내용의 발생 순서를 볼 것 같으면 한 사건의 발생이 그 다음 사건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분히 우연히 지배하는 사건들의 연속인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한 문명권이 특정 능력을 소유한 고도의 기술 문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우리가 밟아온 경로와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도 없다. 고도 문명사회로 진입하는 경로는 여럿일 수 있다. 캄브리아기의 생물 폭발이 있기 전까지 거대 생물로의 진화가 얼마나 일어나기 어려웠던 것이었나를 고려한다면 F1과 F2가 무척 작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F1 곱하기 F2에 100분의 1 정도의 값을 넣고 싶다. 생명이 탄생한 행성들 중에서 고도의 기술 문명 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1%에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값에 대한 과학자들의 추정값은 실로 다양한데 여기서 우리가 택한 100분의 1은 그 중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다. 어떤 학자들은 삼엽충에서 불을 다스리기까지의 진화는 급격히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일단 생명이 태어난 행성에서라면 이 진화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또 다른 한쪽에는 100억 내지 150억 년의 세월이 걸려도 고도 기술 문명으로의 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 문제는 실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실험에 동원할 수 있는 행성이 지구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태껏 찾은 인수를 모두 곱하면 n 아스트릭 곱하기 fp 곱하기 ne
곱하기 F1 곱하기 Fi 곱하기 F2는 1 곱하기 10의 구순과 근사적으로 같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은 기술 문명 사회가 적어도 한번 꽃피울 수 있었던 행성들이 은하수 은하에 10억 개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 은하에 이 정도의 문명권들이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존 문명권의 수는 F1의 영향을 받는다. 행성의 전체 수명 중에서 기술 문명 사회의 수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아야 한다. 지구의 경우를 보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파 천문학으로 대표되는 기술 문명이 존속한 시기는 겨우 수십 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지구의 경우 FL의 추정값이 대략 10의 8승분의 1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즉 문명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의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지금 문명이 내일 당장 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의 8승분의 1의 확률이 뜻하는 바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구 문명의 파멸이라는 사태가 일단 발생하면 그 파멸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태양의 앞으로 남은 수명 50억 년 동안에는 또 다른 기술 문명이 도저히 다시 태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뿐 아니라 그 어떤 생물 종들에게도 50억 년은 고대 기술 문명 사회를 건설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다. 즉 50억 년 이상을 기다려야 비로소 현재 지구 문명 수준의 사회가 태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곱셈을 계속하면 n 아스틱 곱하기 fp 곱하기 ne 곱하기 f1 곱하기 fi 곱하기 fc 곱하기 fl은 1 곱하기 10의 1승과 근사적으로 같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 어느 특정 시점에서 볼 때 고도의 기술을 자랑하는 문명권이 우리 은하에 겨우 10개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10개라는 값은 정상 상태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수준의 문명 10개 정도가 은하에서 항시 공존한다는 뜻은 아니다. 은하 어디에선가 문명권 하나가 자멸하면 은하의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명권이 태어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은하에 총 10개 정도의 문명권들이 항시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떻든 n은 10, 은 두 손으로 모두 셀 수 있는 작은 숫자임에 틀림이 없다. 어쩌면 n은 1일 수도 있다. 한 문명권이 성강 교신이 가능할 수준에 도달하자마자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면 은하수 은하에는 우리와 대화를 나눌 상대가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끼리의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 문명을 꽃피우기 위해서 인류는 수십억 년 동안 거의 고문에 가까울 정도의 노고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에도 눈길을 돌려보자. 고도의 기술 문명이 가진 자기 파멸의 위험에 슬기롭게 대처한 문명권들도 있지 않을까? 과거 두뇌 진화의 변덕스러움에서 초래됐던 각종의 모순을 의식적으로 잘 해결하여 자기 파멸의 길에서 벗어난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 설령 대규모의 혼란이 한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계속된 수십억 년에 걸친 생물학적 진화를 통해서 그 혼란이 가져왔던 폐해들을 모두 되돌려 놓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람직한 사회들이 번영의 즐거움을 구가할 수 있는 수명은 지질학적 진화 또는 항성 진화의 긴 시간 척도로나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길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 기술 문명들 중에서 약 1%만이라도 기술 문명의 불안정한 사춘기를 잘 통과한다면, 그래서 이 중차대한 역사의 분기점에서 올바른 선택만 할 수 있게 된다면 FL은 100분의 1이므로 n은 10의 7승의 결과를 얻게 된다. 즉
우리 은하수 은하에 존재하는 문명사회의 수요가 적어도 수백만 개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드레이크 방정식에 주로 앞부분에 오는 인자들, 즉 천문학, 유기화학, 진화생물학 등과 관련된 인자들의 추정값에도 불확실한 점이 물론 많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정치와 경제, 그리고 지구의 경우 인간 본성에 관한 인자들이야말로 이 방정식에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은하, 문명권의 거의 대부분이 자기 파멸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부드럽고 달콤한 별들의 메시지가 온 하늘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이러한 추산 결과는 우리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기에 충분하다. 우주로부터 오는 신호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 신호의 해독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우리에게 매우 바람직한 징후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신호 자체가 우주 어딘가에 문명의 사춘기를 잘 넘긴 문명권이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메시지에 담긴 내용은 둘째로 치고 외계 신호의 접수만으로도 외계 문명의 탐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할 수 있다. 수백만 개에 이르는 문명사회가 은하수 은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면 문명사회들 사이의 평균 거리는 대략 200광년이 된다.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라디오 전파라고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이웃까지 가는데 2세기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구 문명이 이러한 대화를 시도했다면 케플러가 보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가 받는 셈이 된다. 전파 천문학은 우리에게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 수준은 범은하적 관점에서 볼 때 뒤처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낸 신호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선 문명권에서는 수신보다 송신이 더 중요하겠지만 말이다. 전파를 이용한 우리의 문명권 탐색은 겨우 초보 단계에 있다. 하늘에 별들이 밀집한 지역을 촬영해보면 수십만 개의 별들이 함께 찍힌다. 그 별들 중 하나가 고도의 기술을 자랑하는 문명권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바로 그 별일까? 망원경을 어느 별로 향해야 할까? 우리 은하에는 고도의 기술 문명권이 수백만 개나 있을지 모르는데 현재까지 전파를 이용하여 조사한 별은 겨우 수천 개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지금까지 해 놓은 일의 1000배나 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진지하고 철저하며 체계적인 탐색이 앞으로 수행될 것이다. 현재 그 준비 작업이 미국과 구소련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대단한 규모의 것도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현대식 구축함 한 척분의 예산이면 한 10년쯤 걸리는 이 외계 생명 탐색 계획을 완수할 수 있다. 인류사에서 문명과 문명 사이의 만남은 그리 우호적인 것이 아니었다. 라디오 신호를 이용한 접촉처럼 키스같이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세계사의 한두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중 하나가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시기 사이에 있었던 만남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전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태평양 원정대를 파견했다. 과학적, 지질학적, 경제학적, 그리고 국가주의적 목적을 가진 이 탐험에서 우호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원정대 대장인 장 프랑수아드 갈로라 페루스 백작은 유명한 탐험가로서 미국 독립전쟁 때에는 미국을 위해 싸웠다. 그는 닻을 올려 항구를 떠난 지 1년이 채 안 된 1786년 7월에 알래스카 해안, 오늘날 우리가 리투야만이라고 부르는 곳에 도착했다. 그는 이 천혜의 항구를 보고 느낀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써놓았다. 세계의 그 어떤 항구도 이보다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매우 이상적인 이 항구에서 여러 명의 야만인을 보았다. 그들은 우정의 표시로 흰 망토와 여러 가지 가죽들을 펼치거나 흔들었고 만 안에는 몇 척의
카누에 나눠 탄 인디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늘 인디언들의 카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먹으라고 내밀거나 수달피나 다른 동물들의 모피 그리고 자기네들의 소품을 우리의 철제품과 교환하자고 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물물 교환에 아주 익숙한 듯 했다. 그들이 구사하는 흥정 기술도 유럽 상인들에 못지않았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흥정을 하자고 점점 더 집요하게 굴었다. 물물 교환을 끈질기게 요청할 뿐 아니라 좀도둑 질까지 해가면서 라페루스 일행을 무척 성가시게 했다. 그들은 주로 철제품을 탐냈다. 그런데 한 번은 장교 제복을 훔쳐간 적이 있다. 어느 날 프랑스 해군 장교들이 자신의 제복을 베개 밑에 숨긴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무장 위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용케도 장교 제복을 여러 벌 훔쳐갈 수 있었다. 이것은 해리 후디니를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절묘한 요술이었다. 그렇지만 라페루스는 국왕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평화적으로 대했다. 그렇다고 불만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라페루스는 원주민들이 우리의 인내에 한계가 없는 줄 안다라고 투덜거렸으며 원주민 사회를 몹시 경멸했다. 그렇지만 이 만남에서 한쪽 문화가 다른 쪽 문화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 라페루스는 두 척의 배에 필요한 보급을 마친 후 리투야만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는 리투야만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다. 1788년 그의 원정대는 남태평양에서 조난을 당했고 단 한 사람만을 남기고 라페루스를 포함한 대원 모두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1세기의 세월이 지난 후 틀링지트족의 추장 코위는 자기 조상들과 백인들 사이에 있었던 최초의 만남을 캐나다의 인류학자 G.T. 이먼스에게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구전이었다. 틀링지트 족에게는 문자로 된 기록이 없었으며 코위는 라페루스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자, 이것이 코위의 이야기이다. 늦은 봄 어느 날 틀링지트 족의 한 무리가 구리를 구하려고 북쪽으로 야쿠다트까지 갔다. 철은 구리보다 더 귀했지만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리투야만에 이르자 높은 파도가 네 척의 카누를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생존자들이 동료의 죽음을 슬퍼하며 천막을 치고 있을 때 이상하게 생긴 두 개의 물체가 만으로 조용히 흘러 들어왔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엄청난 큰 흰색 날개를 단 거대한 까마귀와 같다고나 할까? 틀링지트족은 이 세상을 거대한 새가 창조했으며 그 새는 종종 커다란 까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다. 이 창조주 까마귀가 상자에 갇혀 있었던 태양과 달과 별을 해방시켰다. 그런데 그들은 창조주인 큰 까마귀를 똑바로 쳐다본 사람은 돌이 되고 만다고 믿었다. 거대한 두 마리의 까마귀에 놀란 틀링지트족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급히 숲속으로 뛰어가 숨었다. 숲에서 얼마를 기다려도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자 그들 중에서 모험심이 출중한 몇이 숲에서 살며시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돌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편이라도 되는 듯 앉은 붓의 이파리를 둘둘 말아서 조잡한 망원경 같은 것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그 거대한 까마귀를 관찰했다. 거대한 새는 그때 막 흰 날개를 접는 중이었고 날개를 다 접자 작고 검은 사자들이 새의 몸체 부분에서 깃털 쪽으로 기어 오르는 것이 보였다. 눈이 거의 멀다시피 한 늙은 전사 한 사람이 자기 주위로 동료들을 불러 모았다. 자신은 이제 죽을 때가 멀지 않았으니 모두를 위하여 큰 까마귀 신께서 신의 자식들을 돌로 만들어 버리시는지 알아보고 오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는 바다 족제비 털로 만든 옷을 걸치고 카누를 탄 다음 바다로 나가 큰 까마귀에 접근해서 그 위로 기어 올라갔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가 들렸다. 시력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앞에서 움직이는 작은 검은 것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보통의 작은 까마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그가 숲에 남아있던 동료들에게 무사히 돌아오자 그들은 그를 빙 둘러싸서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을 의아해했다. 그들은 만지거나 냄새를 맡아 보기까지 하면서 그가 정말로 그 늙은 전사였던가를 확인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 노전사는 자신이 방문했던 것이 창조주의 현현인 큰 까마귀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대한 카누라고 확신했다. 작은 검은 것들도 실은 까마귀가 아니라 종족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의 설명을 듣고 그를 믿게 되자 틀링지트족은 자기네 모피를 들고 배로 몰려가서 처음 보는 이상한 물품들, 주로 철제품들과 맞바꿔 가졌다. 틀링지트 원주민은 그들이 경험했던 타 문화와의 첫 만남을 구전만으로도 이렇게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은 전적으로 평화적인 만남이었다.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앞선 외계의 문명과 어느 날 만나게 됐다고 하자. 그 만남이 평화적인 만남이 될 수 있을까? 프랑스인과 틀링지트 원주민의 만남처럼 만남의 당사자들이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화적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에게 익숙한 소름 끼치는 파괴의 만남이 되지는 않을까? 기술적으로 앞선 사회가 뒤진 사회를 전멸시키는 그런 종류의 야만적인 만남 말이다. 16세기 초 중부 멕시코에는 고도의 문명사회가 번성하고 있었다. 아즈텍인들이 세운 문명이었다. 그들은 거대한 기념비적 건축물 세우기를 즐기는 뛰어난 건축가들이었고 정교한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뛰어난 예술적 재능의 소유자들이었다. 또한 천문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당시 유럽의 그 어떤 달력보다 정확한 달력을 만들 줄 알았다. 멕시코 보물선에 맨 처음 실려온 공예품들을 접한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는 이렇게 썼다. 때는 1820년 8월이었다. 내 가슴을 이토록 기쁘게 울리는 예술품을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나는 사람 키만한 숭금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수는 달을 보았다. 온갖 종류의 무기와 갑옷 그리고 이상야릇한 병기들이 두 방에 그득했다. 그것들은 모두 경이롭다기보다 오히려 한껏 아름다웠다.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은 아즈텍인들의 책을 보고 또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중 한 사람은 이집트의 책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감탄했다. 에르난 코르테스는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이렇게 서술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 하나이다. 그들의 활동과 행동 거지는 거의 스페인에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하다. 이들이 기독교를 모르고 다른 문명 국가들과 교류를 하지 못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훌륭한 것들을 지니게 됐는지 그저 놀랍기만 하다. 이 글을 쓰고 2년 후에 코르테스는 테노치디틀란과 그 외의 아즈텍 문명을 철저히 파괴해버렸다. 아즈텍 기록에서 우리는 그 파괴의 실상과 만나게 된다. 아즈텍 황제 목테주마는 보고를 듣고 공포의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그들이 먹는다는 음식물의 정체도 황제에게는 수수께끼였지만 롬바르드 대포의 위력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그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스페인 장교의 명령이 떨어지자 탄환이 대포에서 천둥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날아갔다는 것이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잃거나 까무러진 사람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대포 구멍에서 돌멩이 하나가 화염과 섬광을 내면서 튀어나와 멀리 날아갔다고 했다. 이때 뿜어져 나온 연기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구역질이 나게 했다. 날아간 탄환에 맞은 산은 산산조각 나 깨져버렸다. 나무는 톱밥으로 변해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목테주마 황제는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자 정신이 몽롱해지고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그는 충격과 공포에 질려 버릴 수밖에 없었다. 황제는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다. 폐하, 우리는 저들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비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아즈텍인들은 스페인인을
하늘에서 온 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즈텍인이 스페인인들을 환상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보고를 더 들어보기로 하자. 그자들은 황금을 보자 원숭이들처럼 날뛰며 좋아했습니다. 온통 탐욕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우리의 금을 닥치는 대로 자기들 손에 넣었습니다. 황금에 대한 그들의 욕망은 끝이 없는 듯 했습니다. 황금에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른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뱃속을 온통 황금으로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황금을 먹는 돼지의 양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자기네들끼리 떠들면서 황금 장식이란 장식은 모조리 앞뒤로 분해해서 떼어갔습니다. 금이라곤 남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탈취해 갔습니다. 스페인인들에 대한 아즈텍인들의 깊은 통찰이 그들을 스페인의 침략에서부터 구해주지 못했다. 그러던 중 1517년 밝은 혜성이 하나 멕시코에 나타나서 민심이 흉흉해졌다. 한편 아즈텍족에게는 퀘찰코아틀이라는 신이 흰 피부를 가진 인간이 되어 동쪽 바다로부터 온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 전설에 사로잡혀 있던 목테주마 황제는 아즈텍의 점성술사들을 즉시 처형했다. 혜성의 출현을 예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닥쳐올 재앙을 예감하고 있던 목테주마가 정신적으로 극히 우울해지고 마음이 냉혹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유럽에서 데려온 400명의 군인과 일부 토착 협조자로 구성된 침략군은 아즈텍인들의 미신과 유럽이 누리던 기술적 우위에 힘입어 인구가 100만이나 되던 고도의 문명 사회를 지구상에서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때는 1521년이었다. 아즈텍인들은 그때까지 말을 본 적이 없었다. 신대륙에는 말이라는 동물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아즈텍인들은 철 공예를 전쟁에 사용할 줄 몰랐으며 아직 화약을 발명하기 전이었다. 아즈텍과 스페인의 기술 격차는 기껏해야 수세기에 불과했지만 그 차이는 아즈텍인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범은하적 척도에서 볼 때 우리 지구 문명이야말로 가장 뒤처진 후진 문명일지 모른다. 우리보다 더 후진 사회에서는 전파 천문학이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겪어본 문화 간 갈등의 음울한 실상이 범은하적 규모에서도 통용되는 것이라면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들은 우리의 셰익스피어나 바흐나 베르메르와 같은 이들에게 일시적 경의는 표할지 몰라도 지구 문명은 바로 끝장내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이런 일은 없었다. 그렇다면 외계인들이 원하던 바가 코르테스가 아니라 라페루스와 같이 철저하게 우호적이었단 말인가? 미확인 비행 물체를 보았다든가 먼 과거에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는 주장을 요즘 우리는 자주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문명이 건재한 것을 보면 외계의 지적 생물이 지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단 말인가. 우리는 앞에서 기술 문명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라도 대량 살상 무기와 자멸의 위험을 견뎌낼 줄 알았다면 지금쯤 고도 기술 사회에 이미 진입한 문명권들이 우리 은하에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인류는 저속으로 움직이는 성간 비행선을 이미 만들었으며 고속 성간 비행선의 제작이라는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외계인의 지구 방문에 관한 믿을 만한 증거가 아직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순이 아닐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외계 문명권이 200광년의 거리에 있고 그들이 광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오는 데에는 200년이면 충분하다. 그들이 광속의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의 속도로 느리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총 비행시간은 기껏해야 2만 내지 20만 년일 것이다. 이 기간은 인류가 지구에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경과한 시간보다 훨씬 짧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왜 우리에게 날아오지 않는단 말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아리스타르코스나 코페르니쿠스의 전통에는 위배되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고도 문명 사회의 첫 번째 사례일지 모른다. 아무튼 고도의 문명 사회는 은하에 꼭 태어났어야만 했다. 자기 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문명권이 흔하지 않더라도 약간은 있으리라는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성간 우주 비행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광속보다 훨씬 느린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장애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지구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신생 문명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어떤 윤리적 배려나 아니면 모종의 은하법 같은 규정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를 우리에게서 단단히 숨기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상상도 해볼 만하다. 우리가 배양 접시에 배양한 세균을 관찰하듯이 그들도 우리를 냉정하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을지 모른다. 지구인들이 금년에도 자기 파멸의 구렁에서 과연 살아남는지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존 지식과 모순되지 않는 또 하나의 설명도 가능하다. 우리로부터 한 200광년쯤 떨어진 곳에 오랜 역사를 가진 고도 문명이 있다고 하자. 그들은 지구를 방문하지 않는 한 지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간의 기술 문명 활동에서 야기된 어떤 신호가 광속으로 전파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200광년의 거리를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라디오의 출현이 고작해야 수십 년의 전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들은 주위에 있는 항성계 모두를 동등하게 볼 것이다. 그들이 어느 별 하나를 특별히 선호할 이유가 없다. 탐험가 이주의 대상으로 볼 때 근처의 별들이 갖는 매력이라는 게 그들에게 모두 엇비슷한 수준이지 않겠는가. 어떤 별 주위를 돌던 행성에서 고도의 기술 문명이 발전하게 됐다면 우선 자신이 속해 있는 행성계를 속속들이 탐색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그 다음에 성간 우주 항해 기술을 개발하여 주위에 있는 별들을 향해 시험 탐색의 손길을 뻗쳐 나갈 것이다. 개중에는 적당한 여건에 행성을 거느리지 못한 별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도 예를 들어 거대한 기체 행성이나 소행성 따위는 마땅히 이주와 탐색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물론 적정 여건의 행성들을 거느린 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행성들에 이미 생물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을 수 있으며 대기가 유독성 기체로 가득하다든가 아니면 기후가 쾌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우주 식민화를 시도하는 문명권이라면 지구화에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구화는 행성을 이주자가 살기에 적합한 여건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지구인의 관점에서 붙여본 이름이다. 행성의 개조는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개조가 필요 없는 행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민화와 이주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식민 행성의 현지 자원을 이용하여 또 하나의 행성 간 우주선을 만들기까지에는 참으로 긴 세월이 더 필요하겠지만 결국 제2세대의 성간 탐험대가 그 행성을 떠나서 아주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행성으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명은 마치 덩굴 식물이 대지를 덮듯 온 우주로 퍼져나간다. 그로부터 적정 세월이 흐른 다음에 행성 하나에서 시작한 이주가 제3, 제4 세대로 대를 거듭하면서 많은 수의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갈 것이다. 이렇게 우주 식민화 사업을 확정하다 보면 원래 서로 다른 행성들의 기원을 둔 두 문명권이 동일 식민 행성에서 맞닥뜨리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이미 전파나 그 외의 원격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서로 대화를 한 연후에 직접 만날 수도 있다. 새로 도착한 문명인들은 서로 다른 환경의 식민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필요한 환경 조건에 큰 차이가 있을 터이므로 팽창 중에 있는 두 식민 세력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지낼 확률이 높다. 팽창의 패턴은 서로 얽혀 있어도 갈등의 요지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는 은하수 은하의 적정 지역을 두 세력이 공동 개발할지도 모른다. 독자적으로 추진하든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든 간에 그들의 우주 식민화 작업은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는 장대한 사업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거대한 사업을 펼치는 그들은 은하 한 구석에 자리한 태양계를 모른 채 그냥 지나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어떤 문명도 인구를 제한하지 않고는 성간 탐험을 한없이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사회가 인구 폭발에 직면하면 그 행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에너지, 그리고 과학기술을 전적으로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데 투자해야 한다. 이것은 특정한 문명만이 아니라 어떤 문명에나 적용되는 아주 강력한 원리이다. 한 행성의 사회 제도나 그곳에 번성하는 생물의 생물학적 구조에 관계없이 인구가 지수 함수적으로 팽창하면 그 행성의 자원은 결국 동이 나고 만다. 성간 탐험이나 식민화를 착실하게 수행 중인 문명권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인구의 증가율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0 또는 거의 0에 가깝게 완벽하게 유지해 왔음에 틀림이 없다. 일단 생활환경이 이상적인 에덴으로 이주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인구 증가율에 부여한 초기의 엄격한 제한 조건을 어느 정도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인구 증가율이 낮은 문명권이 성간 식민지를 우주 여러 곳에 구축하려면 긴 세월이 필요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성간 이주의 속도와 인구 증가율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대학 동료인 윌리엄 뉴먼과 나는 우주 식민지의 확산 속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본 적이 있다. 인구의 증가율이 매우 낮은 문명권 하나가 우리로부터 200광년 바깥에서 100만 년 전에 성간 이주를 시작했다고 하자. 적당한 여건의 행성계를 발견할 때마다 그들은 그곳을 자신들의 이주지로 식민화하면서 계속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다가 이제야 비로소 그들의 우주선이 우리 태양계에 진입하게 됐다고 가정하자. 100만 년은 정말 긴 세월이다. 200광년 거리에 가장 가까운 이웃의 역사가 아직 100만 년이 안 되었다면 그들은 아직 우리 태양계에 도달할 수 없다. 반지름이 200광년인 구 안에 태양과 같은 별이 20만 개 정도 있으니까 성간 이주의 대상도 이만큼 될 것이다.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우주 식민화 사업의 실현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20만 개의 우주 식민지들이 구축된 다음에 우리 지구를 발견하고 거기에 토착의 문명권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역사가 100만 년이나 되는 기술 문명 사회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전파 망원경이나 우주선을 갖기 시작한 것은 겨우 수십 년 전부터이며 우리의 기술 문명은 고작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편 인류가 과학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 것은 수천 년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구 문명의 나이는 1만 내지 2만 년이라고 한다. 지구에 인류가 태어난 시기부터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수백만 년을 크게 넘지 않는다. 우리의 기술 문명이 발달해 온 속도는 이 정도로 느리기만 했다.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되는 우리의 경험으로 100만 년의 역사를 헤아려 보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주를 개척하기 시작한 지 100만 년이나 지난 문명사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다. 우리와 그들의 기술 격차는 현대인의 짧은 꼬리 원숭이의 그것에나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재간으로 그들의 존재나마 알아챌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보다 100만 년이나 앞선 기술을 보유한 문명 사회라면 우주 식민화 사업이라든가 성간 이주 계획 따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다. 생물학과 의학의 엄청난 발달에 힘입어
그들은 이미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 것의 근본 원인을 캐내서 그 한계를 확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을 수도 있다. 우주 비행에 우리가 이렇게 연연해 하는 것은 유한한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우주 비행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들이 영원 불멸의 수준에 거의 도달한 존재라면 그들은 성간 탐색을 겨우 아이들 장난쯤으로 간주하고 있을지 모른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외계인이 지구를 아직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알 듯하다. 광막한 공간에 너무 많은 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까지 도착하기 전에 성간 탐험을 통해 성취하려던 그들의 목적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 시간 동안에 이미 그들은 우리가 검출할 수 없는 존재로 변해 버렸을 수도 있다. 공상과학 소설과 UFO 문학에서 즐겨 다루는 소재가 문명과 문명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외계 문명이 소유한 우주선이나 광선총이 우리 지구 문명의 것과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쌍방이 대등한 수준의 전력을 갖고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친다. 그러나 실제로 은하의 어느 두 문명권이 대등한 수준일 리가 없다. 그 어떤 대결에서든 항상 한 문명이 다른 문명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100만 년이라는 세월은 엄청 긴 세월이다.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문명권이 지구로 와서 무엇을 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할 것이다. 그들의 기술과 과학의 수준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앞설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지구 문명이 아기에 찬 외계 문명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조차 없다.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동족이나 다른 문명권과 잘 어울려 살 줄 아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남과 어울려 살 줄 모른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후진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의 공포감은 우리 자신의 죄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잘 알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한 문명이 그보다 약간 선진적인 또는 약간 후진적인 문명에게 철저하게 파괴당하는 야만적 상황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했다. 컬럼버스와 아라와크족의 만남이 그랬고 코르테스와 아즈텍이 그랬다. 라 페루스와의 만남 이후 틀링지트족이 겪어야 했던 최후 운명이 또한 그랬다. 우리는 저들도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외계 문명과의 조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외계인의 성간 함대가 우리 하늘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들과 잘 화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들과의 만남은 10중 8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격의 것이기 쉽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물리적,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파를 통해 복잡한 내용의 메시지가 한동안 우리에게 먼저 전달될 것이다. 신호를 보낸 문명권은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받았는지를 알아낼 방도가 없다. 메시지의 내용이 공격적이든가 우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따위의 것이라면 우리가 그들에게 응답해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다. 반대로 그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그 메시지가 인류에게 주는 효과는 참으로 놀랄 만한 것일 게다. 그들의 메시지는 과학과 기술, 미술과 음악, 정치와 윤리, 그리고 철학과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인간의 통찰력을 크게 키워줄 것이다. 그들의 메시지는 우리를 우리의 고질적 편협성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다. 아,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새로운 보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의 과학과 수학은 여타의 문명과 공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광막한 성간을 가로질러 전달된 메시지라고 해도 그것을 해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문제는
해독이 아니라 외계 생명을 탐색하는 연구에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미국 의회나 구소련의 중앙위원회를 설득하는 일이다. 문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과학자들이 비과학자들을 설득하여 외계 생명의 탐색,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가 불가능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내부에만 투자하고 통념이 사회를 철저하게 지배하여 별 세계의 탐색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할 수도 없는 사회이다. 다른 하나는 외계 문명과 접촉해 보고 싶다는 희망을 꿈꿀 수 있으며 또 시민사회가 위대한 이 꿈을 공유하여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가 실행될 수 있는 사회이다. 외계 문명의 탐색이야말로 실패해도 성공하는 사업이다. 인류사에서 절대 미치지 않는 사업은 흔하지 않다. 우리가 외계로부터 오는 신호를 잡기 위해서 수백만 개에 이르는 별들을 모두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아무런 신호도 검출할 수 없었다고 치자. 그렇다면 은하에서 문명의 발생이란 것이 참으로 드문 현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확고부동한 척도가 마련되는 셈이다. 따라서 지구 생명의 고귀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 한 명 한 명이 개체로서 반드시 존중돼야 할 존재가 된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외계 문명이 발견된다면 인류사와 지구 행성의 의미는 그 근본에서부터 변혁을 겪게 될 것이다. 외계 문명인이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메시지가 자연의 신호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마련한 신호임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그들은 특별한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그것은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똑 떨어지게 나눠지는 자연수이다. 가장 작은 소수 10개를 써보면 다음과 같다. 1, 2, 3, 5, 7, 11, 13, 17, 19, 23. 소수가 가진 특성을 생각할 때 어떤 전파 신호가 소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물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신한 신호가 소수만으로 된 신호라면 적어도 소수를 좋아하는 문명권이 저 멀리 어디엔가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에는 파피루스나 석판이 아주 귀해서 한 번 썼던 양피지에 글자를 겹쳐 써서 다시 고용하고는 했다. 성간 통신도 어쩌면 겹쳐 쓴 양피지 사본 같은 것이기 쉽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다. 한 전파 주파수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 주파수에 인접한 주파수 대역에 별도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말이다. 같은 주파수를 쓴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연거푸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언제 누가 그 주파수를 감지해 해독해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신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접 주파수 대역에도 별도의 메시지를 실어 보낸다면 성간 방송에 대한 예고문과 설명문을 내보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 설명문은 성간 교신용 언어에 대한 해설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작 전하려는 메시지는 연속되는 예고문들 중 어디 깊숙한 데에 들어 있을 것이다. 겹쳐 쓴 양피지의 사본이야말로 이 경우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짧은 전파 신호 속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함께 실어 보낼 수 있는 전파 기술이 있다. 어쩌다 우리가 스위치를 넣고 신호를 잡고 보니 은하 대백과사전 3267권이 방송되는 중일 수 있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외계 문명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다. 우리 은하에 외계 문명이 수없이 많으며 그 하나하나마다 지구와는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형태의 생물들이 살지도 모른다.
그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를 것이다. 그들의 사회가 기능하는 바와 또 그들의 예술은 우리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에 큰 흥미를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의 지식 체계를 그들의 것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얻어 우리 문명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 새로 얻은 다양한 정보를 분류하여 컴퓨터 기억 장치에 정리, 보관해 놓음으로써 은하 어디에 어떤 문명이 있었던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은하 컴퓨터를 상상해 보자. 그 컴퓨터에는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문명에 관한 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을 것이며 그 컴퓨터는 코스모스의 생명에 관한 거대한 도서관의 구실을 할 것이다. 은하 대백과사전에는 외계 문명에 관한 정보가 가득할 것이다. 은하 대백과사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번역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번역이 다 됐다고 해서 우리의 호기심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번역된 내용을 읽더라도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가득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의 부추김을 당하면서 미지의 세상에 대한 갈증을 더욱 심하게 느끼게 될 것이 확실하다. 오랫동안 숙고의 숙고를 거듭한 지구 문명은 결국 대답을 하기로 결정한다.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보낸다.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성간 대화가 이루어진다. 별들 사이의 거리는 광막한데 빛이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유한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성간 대화는 우리의 먼 후손에 이르기까지 장관 시간에 걸쳐서 지속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일이 있고도 또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한 행성에서 살고 있던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존재가 보낸 은하 대백과사전의 최신판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달라는 요구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은하 문명 공동체의 최신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자신들의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